삼성그룹만 이렇게 할까? 아니요. 삼성이 저래 하면은 우리도 저래 따라가려고 하는 기업체 한두 개가 있겠나? 맞지? 자, 이어서 의사소통. 영어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있겠습니다. 혼자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두 사람 이상, 여러 명 할 것 없이 사이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모든 총체적 행위를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자. 거기에는 이제 뭐 다시 말해서 그 의사 전달자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뭐 정보 이런 걸 갖다가 누구에게 전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자, 전달해 주면서 그러면 전달받는 사람은 전달만 받냐? 아니잖아. 피드백으로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전체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자,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는 말로서 전달 가능하지만 꼭 말로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글씨로서 그림으로서 뭐 전달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다음 물론 일반적으로 말이나 글을 통해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고 어떤 제스처나 자세나 얼굴 표정이나 눈 맞춤이나 목소리나 억양이나 뭐 이런 비언어적 언어까지 다 통해 가지고 의사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뿐입니다. 이 정보 공유를 혹은 느낀 감정 표현, 조직 목적이나 업무 지시, 그다음 의사 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휘 활동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동기부여, 리더십 발휘하는데도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어떤 유형의 의사소통이 있느냐. 자, 이 내용을 크게 나눠가지고, 자, 의사소통되는 그 방향에 따라가지고, 하향식, 그러니까 위쪽에, 조직의 상위 계층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으면 회사의 CEO가 상위 계층에서 밑에 하위 계층으로 의사소통하는 그 경우를 하향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꾸로 이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게 상향식 의사소통도 있겠고, 그 다음 각 부서와 부서 평등한 부서끼리 또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크게 나눠가지고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공식적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뭐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했다면 그냥 비공식 의사소통이라고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고, 그 다음 의사소통 과정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의사 전달자가 의사 수신자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의사 수신자가 다시 의사 전달자에게 피드백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자, 의사 전달자의 생각을 어떤 부호화를 하든지 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달된 그 부호화된 것이 의사 수신자가 이제 지각을 하고 그 내용이 뭔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의사 전달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자, 방해 요인이 각각에서 방해 요인이 많이 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게임을 하시는 거 보셨죠? 자, 두 팀을 나눠 가지고 앞쪽에서 사람 뭐 5명, 6명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고 자, 어떤 내용을 앞쪽에 사람이 딱 보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귀에 대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받았는 걸 그 다음 또 연결해주고 끝에 사람이 앞쪽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경우 게임 많이 하죠. 그게 뭡니까? 그 의사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방해 요인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방해 요인에 의해서 의사 전달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이쪽에 수신자에게 몇 명을 거쳐 가서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기서 의사 소통 과정은 이런 내용으로 소통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라고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 방해 요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해 요인이 정한 생각이 의사 수신자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피드백. 이게 가장 확실한 게 군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 복창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했는 내용을 복창을 해. 똑같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가요. 그렇죠. 군대에서 만약에 명령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 사람 들었기로 우퇴 이렇게 들었다면은 이 전쟁 안 지지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항상 자, 이 부분에 피드백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갔어요. 위에 상사가 어떤 일을 하라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지시사항을 엉뚱하게 잘못 이해를 해서 일은 실컷 해놓고 가져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냐? 지시사항이 이게 아니잖냐?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런 걸 없애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어떤 과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중간 정도에 미리 한번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하면은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지. 근데 뭐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이 해서 일주일 동안 중간 보고 없이 그냥 다 했다라고 또 가져갔는데 내가 이렇게 시켰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류를 그대로 갖다가 던져버리지.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그런 회사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이제 출근 안 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시받았는 사람도요, 그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들었을 경우가 있잖아. 방해 요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방해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시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첫째,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의사소통은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자, 첫째가, 자, 수신자는 전달자를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우리 친구들이다. 친구들 중에도 대표적인 예로 쟤는 숨 쉬는 거 이외에는 입으로 나오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그 다음에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 안 믿겠지.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이 탄로날까 싶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 거짓말이 연속이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이러는 사람,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쟤는 거짓말만 하는 애니까 쟤 말은 내가 그렇게 해도 라고 듣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니냐. 맞죠? 여러분, 거짓말 습관화되니까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면 거짓말이 늘어요. 대학 교수 중에도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상황에 따라 가지고요. 자, 의사소통은 그 처한 상황과 일치돼야 된다. 처한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 의사소통은 사실은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수신자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명확해야 됩니다. 자, 어떤 지시사항이 있다면 메시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메시지는 명료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다음, 용어는 전달자나 수신자에게 동일한 뜻을 가져야 한다.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A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냐. 명확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계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채널. 자, 의사소통은 수신자가 사용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소통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 의사소통 채널을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 일곱 번째,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신자 능력을 참작해서 수용 능력이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경우 많죠. 교수님 너무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죠? 자, 어려운 경우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은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 전달을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뭔가는 좀 갖추고 있는 정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학생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초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학생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지. 바람직하고 좋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 뭐 대학생에게 미적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초등학생인데 미적분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조직에서 이제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 항상 문서에 의해서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증거가 확보가 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잡혀져 있잖아.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서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물론 한다면은 어떤 그것도 문서로서의 역할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보다는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글은 남길 수가 있잖아.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먹고 마시는 음식에 관해서요. 음식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에 관한 그 내용들이 연구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했을까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못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처음 날 때부터 먹고 마시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한 고서, 오래된 어떤 책, 문서 이런 거는 남아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오래된 음식 관련 서적이, 문서,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역사를 거슬러 찾아 올라가 보면은 산가요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죠? 산가요록. 이름이 산가요록. 이 책이 나옵니다. 이게 세종조 때 만든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전공 관련해서 음식 종류, 다양한 음식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이 가장 오래됐다. 그냥 증거가 있으니까, 책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오래됐다 그랬지. 그러면 2조 이전에는 음식이 없었겠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서화되는 이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이제 기록을 남겼다. 그 다음 의사를 갖다 전달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문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나눠가지고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거예요. 자, 공문서는 보세요. 행정기관, 우리 정부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 도면이 될 수도 있고요.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해서 이것도 문서로 취급을 합니다. 됐죠? 자, 문서. 요즘 여러분들 관공서에 뭐 보내고 할 때 팩스로 보내잖아. 그런 것들도 다 문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때까지는 사문서야. 근데 행정기관에
팩스로 딱 접수가 됐다면 접수된 단계부터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위조 범죄 처벌받고 하죠. 자, 그러면은 공문서 이외에는 사문서입니다.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의사 또는 뭐 신경을 표시하는 문서로 주로 뭐 안내장, 추천장, 매매 계약서.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행정기관에 접수를 했다. 접수하는 단계부터 공문서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사문서, 공문서 됐고, 그 다음 유통 대상에 따라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문서. 지금 방금 얘기했는 우리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있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하자. 팩스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전자문서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 다음 문서 성질에 따라서, 자, 성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누어 수 있습니다.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뭐 일반 문서 이렇게 나눴을 때, 자, 법규 문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법률 관련된 문서입니다. 자,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표적인 법 중에 가장 기본법,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그 다음 각부 장관 부령, 조례, 규칙, 자 이런 것들을 법규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규문서. 그 다음 지시문서, 이거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시, 뭐 명령하는 문서, 대표적인 훈령, 뭐 지시, 예규, 뭐 일일 명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지시문서는 그렇고 우리가 행정부서, 관공서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공고문서입니다. 자, 고시, 공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고시, 공고. 자, 이것이 행정기관이 일정 사항을 일반 사람에게 알리는 문서. 이렇게 해서 고시, 공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뭐, 비치문서가 있고, 민원문서가 있고, 자, 민원문서도 우리 민간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허가나 인가나 뭐 기타 처분 등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자, 이런 문서. 자, 지금까지 얘기했는 문서 이외의 나머지 문서는 일반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문서는 어떤 양식을 띠고 있느냐? 자, 문서를 공문서 양식이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모든 행정부서에 문서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서 양식을 옛날에 쓰던 양식과 지금 이제 쓰는 이 양식은 옛날에 이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이제 어떤 수신자가 누구고 누구 경유하고 제목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고 아래쪽에 이렇게 발신자 누구 이렇게 나오고 이 기한했는 사람, 검토했는 사람, 결재권자, 그 다음에 협조자 있으면 협조자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주소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잘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서 종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자, 봤으니까 리더십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올리도록 하고 자, 이어서
뭘 또 하나 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장수의 비밀 그러고 이쪽 부분 그다음 해외 취업도 이거 그렇게 안 봤네. 해외 취업 자 이거 백신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 완전히 자, 안 되겠다.